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지속가능경영재단의 ESG 경영센터장 박주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6월 달부터 계속 뵀었죠. 그래서 연속으로 세미나 하고 있는데, 6월 달하고 7월 달은 이제 ESG에는 기본적인 배경과 개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8월 달부터 이해 당사자가 직접 나와서 발표해 주시는, 그래서 8월 달에는 이제 공공기관의 ESG에 대해서 경기도 가족 여성재단의 김지영 팀장님으로서 발표해 주셨고요. 저번 달에는 이제 복지와 ESG와 관련돼서 우리 현업에 계신 김영길 사회복지관 관장님께서 오늘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인데요. 이제 사회적 경제와 ESG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실 분은 그 파주에 있는 사회적 기업의 윤경자 대표님이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파주시 사회적 기업 협의 회장도 같이 겸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회적 경제에서 ESG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적용하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조직의 관점에서 ESG를 펼침에서 어떤 애로와 어떤 개선 과제가 있는지 등등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하시는 와중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채팅창에다가 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다들 연배가 점점 젊은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배들이 있어서 듣고 있다가 나중에 물어봐야지 그럼 또 까먹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바로 채팅창에 올려주시고요. 그래서 저희 윤경자 대표님께서 준비하신 발표 자료는 한 20분에서 30분 동안 발표하실 거고, 다음에 20분은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도 또 사회적 경제 쪽에서 있던 분들 이런 거 물어봐 주세요 하고 의견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같이 윤경현 대표님 편하게 얘기하고, 또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채팅창을 통해서 궁금하신 사항 올려주신 거 제가 또 윤경현 대표님께 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50분에서 1시간 정도 진행하는 걸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제가 안내 말씀 마치고요. 우리 오늘 소중한 자료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 나눠주실 좀 전에 소개시켜드린 윤경자 대표님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파주에서 수호천사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 윤병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세션에 초대받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자리는 아무래도 이제 ESG라든지 굉장히 대가분들이 앞에서 다 강의를 잘 하신 것 같아요. 다 진행을 하셔서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론이 다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떤 ESG의 뭐 전문가도 아니고요. 저도 공부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특히 사회 서비스 분야의 사회적 경제에서 ESG 경영을 어떻게 도입을 할지, 그것에 대한 저희도 항상 많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고민들을 같이 얘기해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대단히 크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하는 일을 조금 더 그 ESG 관점으로 접목을 한다. 그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편안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서론이 길었습니다. 앞에 보시면 사회 서비스 분야 사회적 경제 조직의 ESG 경영 사례라고 하는 표지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특히 없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사회복지 쪽에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 쪽에서 지금 사업을 12년,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조직을 제가 2012년도서부터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한 10년이 넘게 지금 하고 있고, 인증 사회적 기업이 된 것은 한 8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노인 요양원이라든가 노인 돌봄 쪽으로 주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장애인 쪽에도 재가 장애인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지금 현재 이제 제가 현재 사회적 경제를 얘기를 하고자 하면 저희 파주시에 있는 어떤 생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관내 사회적 경제 조직, 저희 파주시에 있는 관내 사회적 경제 조직을 소개를 조금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저희가 하고 있는 사회 서비스 분야는 어떤지,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조직의 ESG 경영의 필요성과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준비를 했고요. 경영의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지, 아마 이 부분에서 드릴 말씀이 좀 많지 않을까. 저도 준비하는 사람이고 완벽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표지는, 이 사진이 보이시죠? 네, 이 사진은 코로나가 굉장히 왕성한 시기였는데 우리 지역 파주에서는 지금 다 마스크를 낀 상태로 공유 경제라고 하는 네트워크가 그전에 만들어졌지만 이거에 대한 활동을 많이 하지 못하는 어떤 억압된 상태들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 공유 경제라고 하는 사단법인 안에 사회적 기업과 그다음에 협동조합, 마을기업, 공동체라고 하는 조직들이 다 조직이 결성이 되어서 연대하여서 사단법인 파주시 공유경제 네트워크라고 하는 조직을 결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 조직 안에 다시 밑으로 하위로 사단법인 사회적 기업 협회, 그리고 사단법인 파주시 협동조합 협회, 마을기업 협회, 공동체 다 이렇게 조직이 결성이 되었는데 이 결성만 해놓고서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였고 각 단체들에서도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경제를 또 보여줘야 되고 나타나야 되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파주시와 상생 협약을 했던 사진을 저희가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에서도 사회적 경제 기업들에 대해서 관내 경제인 단체, 즉 그 상공회의소하고도 같이 협약을 한 상태인 거고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그 기업 단체하고 상생 협약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시너지가 저희가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협약에 따라서 공공기관과 사회적 경제 기업이 제품 우선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고, 사회적 경제 인식 확산과 홍보라고 하는 것에서 학교라던가 이런 데에 사회적 경제를 많이 홍보할 수 있는, 지금 이미 사회적 경제가 생긴 지 벌써 오래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이제 곳곳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도 계시고 도대체 뭐 하는 데야? 라고 하시기도 하셔서 교육 사업으로 이렇게 많이 확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파주시 사회적 경제 그 기업과의 협력 모델 구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어떤 시장님의 그 약속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파주시 사회적 경제 공유경제 네트워크에서는 취약계층을 우선을 고용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지역사회에서 특히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협약을 하게 된 사진을 제가 아무래도 좀 모범적일 것 같아서 실제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을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 파주시와 협약에 따라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구매, 공공기관 우선 구매가 우리 가장 사회적 기업들이 어디 가나 애로사항을 얘기를 해라라고 하면 이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공공기관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에 대해서 우선 구매를 해주십시오. 이게 가장 컸었고요. 그리고 도대체 사회적 경제가 뭐야? 어떤 이슈가 있는 1년 중에 몇 번의 이슈가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인식 확산이 그 전에 미리미리 필요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이제 물건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협력 모델을 개발을 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와 저희들이 이제 공유경제 네트워크뿐이 아니라 그 하위 조직들도 개별적으로 협력을 하는 모델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범적인 사례여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크게 말씀을 드렸는데 파주시 관내에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 이제 사회적 기업을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 기업은 예비와 인증으로 나뉘어져 있고 같이 되어 있고 예비와 인증이 다 협회에 기업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45개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유동성이기 때문에 한두 개 뭐 빠질 수도 있고 더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에는 일반 제조기업도 있고 서비스를 하는 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유통, 플랫폼, 다양한 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저희는 수호천사라고 하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기업의 제가 대표이기 때문에 저희 기업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미션은 행복한 동행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미션으로 사업을 10여 년 가까이 하고 있고요. 요걸로 이제 지역사회, 커뮤니티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ESG를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ESG하고 그러면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거하고 어떤 차별이 있어? 라고 하지만 차별이라고 하기보다는 기존에 해왔던 일을 그대로 하는데 조금 더 접목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별반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그 매뉴얼이라든가 이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업이고 그것들이 이제 기존에는 어느 정도 평가를 위한 어떤 사업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제가 경영자이지만 저를 비롯하여 저희 종사자들, 저희 직원들이, 관리자들이 함께 ESG를 공부하고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인지가 좀 더 높아지고 학습을 하고 그러면서 인지가 높아져서 같은 일을 하지만 조금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자나 종사자들한테 하는 부분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거고요. 저희 회사는 현재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재택하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인에 대한 방문 제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노인 장애인, 그 다음에 노인에 대한 그 주야간보호센터, 그 다음에 어르신들에 대한 요양원에 대한 운영을 다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65세 이상의 많이 집중을 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는 뭐 만 5세, 6세 쭉 그 이후이기 때문에 65세 미만까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 생애에 걸친 돌봄의 일부분을 수행을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이제 종사자들이 사회복지사 관리자들이 어떻게 마음을 좀 바꿔서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이제 좀 더 가까이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케이스별로 사례 관리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천 현장 중심적으로 하고 있으며, 수혜자 중심입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일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문제는 뭘까? 라고 하는 케어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좀 달라졌던 부분들이 이제 수혜자 중심으로 많이 다가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의 조직 현황인데요. ESG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지는 사실은 저는 모르겠지만, 환경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소셜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이해관계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그 인력으로 운영이 된 어떤 서비스이기 때문에 무형의 자산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력들이 한 450명 이상이 될 거예요, 매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과 제공을 받는 서비스의 수혜자들은 적어도 제공 인력보다는 더 많은 숫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0명까지는 되지 않지만 그러한 우리하고 관계돼 있는 그 사람의 숫자들이 그 정도 많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그분들의 가족들,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의 그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 사회적 경제, 사회적 가치, 뭐 ESG, CSR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면서 책임이 더 느껴지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ESG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내적인 부분, 우리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커서 저희가 이제 조직 구성, 그다음에 이사회에 대한 운영위원회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조직들을 한번 좀 보여드려 본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수호천사에서 하는 일들은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해드렸고,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하는 정부의 기조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그다음에 제가 의료 돌봄 서비스 이 복지부 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퇴원 환자에 대한 재가 돌봄 사업과 의료 수급 대상자에 대한 병원 동원 서비스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중요시 여길 수 있는 것들이 거버넌스적인 부분에서 인권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간과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시트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제가 어디 강의를 들었더니 굉장히 좋은 시트에서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사회적 경제 ESG 경영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인데 이미 너무나 많은 강의에서도 들으셨을 거예요. 코로나 위기와 지역사회 안전망 이제 붕괴가 되면서 우리들이 이제 갈 곳이 없어졌고, 그러나 이런 분들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돌봄이 많이가 강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사회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이 역할이 많이 커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적 관계 단절과 이런 신뢰적인 부족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회 안전망에 대한 국가가 사회 보장 제도에 대한 한계가 이제 생겨서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이제 사회적 경제로 많이 치우치게 된 부분이죠. 사회적 경제 중에서도 저희처럼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역할이 많아지고 굉장히 이제 무게감이 좀 더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회사에서는 인력을 파견을 하고 이 돌보물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인데 그러면 어떻게 ESG를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지라고 보시면 적인 부분에서는 사실은 조금 약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환경적인 부분은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그러나 그 부분은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많은 인력들에 대한 전파, 보급이라든가 인식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는 오히려 환경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높이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시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셜적인 부분은 이제 우리 기업이 어떻게 이제 외부적인 부분이라든가 지역 사회와 어떻게 유동적으로 연대하고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제가 마땅히 가져올 그림이 어떻게 우리가 소셜 성과를 사회적 가치에 대한 성과를 인정을 받았는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지금 SK에서는 ESG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지만 그때 당시 지금도 현재 저희가 참여 기업이긴 하거든요. SK 사회성과 인센티브에 대한 참여 기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성과를 많이 받은 부분입니다. 사회적 고용에 대한 사회적 가치 측정을 16억 원이라고 하는 그 SPC 성과를 측정을 받았던 작년도에 이렇게 성과를 측정을 받았습니다. 장애인이나 고령자라든가 취약계층의 고용 성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 회사가 어떤 성과를 가져갈 수 있을까 성과에 치우치는 건 옳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그 가치를 우리가 서로 내부 관계자들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셜에 대한 부분이 또 연장이 되는데요. 이제 그러면 지속 가능하게 일시적으로 저희가 사회공헌을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는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지속 가능하게 장기적으로 저희 종사자들은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릴레이션으로 이제 우리가 그 만 5세 이상의 그 장애 아동이라든가 장애 청소년 이런 학생들한테도 릴레이션으로 조성 과정에 저소득 조성 과정에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물품도 전달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경제적으로 특별히 더 취약한 노인이나 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물품 나눔 행사를 정기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적인 부분이 어 이 부분이 가장 우리한테 크지 않나, 역할이 크지 않나. 우리가 지역 사회에서 해야 하는 역할들이 가장 큰 부분이 거버넌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자들에 대한 부분, 종사자들에 대한 부분에 그 어떤 거보다 저희는 더 힘쓰고 있고 그 지표라든가 뭐 IS 26000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쳐야 될 시간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성과 아웃풋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한계는 너무나 많죠. 성과에 대한 부분은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이제 인사 조직 관리 인사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휴먼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윤리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효과를 가져왔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역 사회에서 ESG가 뭔지, ESG 경영이 뭔지에 대한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 측정 성과로서 지역 사회에서 동일한 사업을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경쟁력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계점으로는 이거는 그냥 제가 적어봤는데요. 사회성과 측정의 전담 인력이 솔직히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제 실무에서도 바쁜 상황에 전담 인력을 배치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학습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인력들이 이제 많이 변동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 그다음에 전문가가 부족하다라는 게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너무나 잘 아시는 그리온 아싱에 대한 성과를 위한 측정을 위한 이런 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여전히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기업의 사회적 가치 추구가 경쟁의 승자에게서 도덕적인 우월성을 부과하는 어떠한 그런 부분에 그친다라고 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뭐 위장 환경주의, 그린워싱이랑 비슷하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를 일방적이고 맹목적으로 추구할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시각에서 바라볼 줄 아는 어떠한 포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제한점으로는 이 CSR이나 CSV 어떤 ESG 이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관리자들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교육이 너무나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짧은 시간 동안에 압축적으로 해주셔서 제가 얼마 전에 파주에 강의를 왔는데 우리 수호천사 대표님도 오시고 직원도 오셔서 열심히 좀 공부를 하시는 모습 보고 제가 이제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ESG 한국에서 초창기에 그때는 이제 표현의 형태로 CS라는 워딩으로 했을 때 주로 사회복지 쪽에 있는 전공자들이 사회책임 관련된 연구 작업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사회복지 쪽에. 그만큼 사회적 문제와 해결에 대한 좀 공정성이 좀 높은 조직이라고 좀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장선상에서 보면 사회적 경제 조직들도 이 사회적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높다. 근데 이제 사회적 문제 해결에 있어서 사업도 그렇게 돼야겠지만 회사의 조직 관리 부분에서도 ESG 경영이 조금 더 접목이 돼야 되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아주 솔직하게 이러한 ESG는 관리적인 측면도 ESG는 사업에 관련된 이 현장에서 느끼신 거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준비한 몇 가지 뭐 원래는 진짜 1박 2일 해도 답이 안 나올 얘기지만 준비할 얘기를 좀 하고 있을 시간 동안에 우리 참여하신 참여자분들께서 채팅창으로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받아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오늘 워낙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그 대표님께서 그 ES를 통해서 인사조정 윤리교육 효과가 좀 있다 네네.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풀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어떤 좀 노력을 하셨고 조직 내에서 어떤 좀 효과 같은 게 좀 발생했다고 보시는지. 네. 기존 같으면 이제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좀 덜 했었고 사회적 기업이랑 막연히 그냥 사회적 기업을 하면 초창기 같은 경우 사회적 기업을 하면 우리 기업에 뭔가가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해서 다들 그렇게 들어오시죠? 아마도 그러실 거예요.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들을 해요. 물론 사회적 어떤 비전이 있고 미션이 있고 다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지만 덧붙여서 우리 기업에 조금 더 어떻게 영향력이 좋은 영향력이 있을까 이런 기대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쫓아가기 바쁜 어떻게 보면 뭘 내놓으세요라고 하면 뭐 내놓기 바쁘고 그다음에 어, 조직 구성에 대한 건 어떻게 됐냐 뭐 이런 것도 인사에 대한 부분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 그냥 열심히 그때그때 했던 것들에 제시하기 바빴는데 그냥 페이퍼 텍스트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ESG 경영이라고 하는 CSR을 알면서부터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부터는 깊이를 좀 알게 됐고, 그것들에 대해서 관리자들한테 교육을 하게 됐고, 관리자들도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같은 텍스트를 하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현장에다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윤리적으로 해야 하는지, 라는 부분들이 좀 무게감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좋다, 이거보다는 무게감이 좀 달라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예, 제가 좀 이해하기로는 네. 항상 사회적 기업 보면 평가, 네, 그다음에 쫓아가기 인증, 바쁩니다. 그다음에 뭐 네. 아무래도 이제 공공기관과 같이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 지방자치나 중앙정부의 이런 요구에 증빙자를 낼 경우가 많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때는 진짜 기술을 부려서 네. 뭔가 뭐 만들어서 그때그때 서류를 증빙하는 수준에서 머물렀다면 네. 지금은 여러 ES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하고 하면서 나름 좀 규정도 갖추어지고 그게 기본적으로 좀 근거들, 네. 예, 뭐 이런 자료들 근거들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셨다 좀 그런 말씀 해주신 것 같고 오늘 그 SPT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예, 그랬나요? 예. 근데 이제 일각에서 그런 비판들이 비판하는 네네네네. 사람들도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이게 뭐 사회적 기업에 또 새로운 줄 세우기 아니냐. 그러니까 한 그룹이 거대 기업이 그 평가 기준도 이게 뭐 사회적으로 합의된 게 아니라 물론 거기에 연구원도 있고 등등을 하지만 어떻든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검증된 평가 기준도 아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너무 그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성과했다. 근데 이게 과연 ES적인 아웃풋을 다 커버가 되겠느냐? 뭐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성과를 정량적으로 낼 수 있는 제조업이나 이런 쪽에 좀 유리하지 않느냐? 뭐 좋은 의견도 있는데 네. 실제로 저기 이거를 하면서 이 지표에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관리 지표도 만들었다고 하는 긍정적인 시그널도 있지만 제가 좀 전에 네.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비판의 목소리도 네. 있거든요. 근데 SBC 하시면서 뭐 그런 아까 뭐 관리의 어려움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네, 그런 거 하면서 이것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되셨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음. 확장성을 가지려면 뭐가 개선돼야 돼? 혹시 뭐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저희는 벌써 4년 차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졸업을 할 수 있는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참여 기업에 들어가는데요. 이제 2018년도인가? 그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어, 그때 이제 그 측정받는다라는 거가 솔직히 어떤 식으로 측정받는지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러면서 한 해 한 해 측정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거를 하다 보니 지표를 보면서 이제 그 어떠한 한 기업에 대한 기업 가지고 기업에서 만든 지표이긴 하지만 그 지표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역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이거 성과를 측정받고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잘했구나, 열심히 했구나 이거보다는 그게 물론 있지만 자리하고 있지만 관리자들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정답을 알고 그다음에 문제풀이를 보는 거거든요.
정답을 알고 보기 때문에 1번 문항에는 무슨 답을 써야 돼라고 하는 거를 뭘로 증빙해야 돼? 알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게 저는 이제 처음에는 어디 가서 어떤 분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거 역시 사회적 기업이니까 사회적 기업이 할 수 있는 어떤 성과이지 않을까? 그걸 알고 장애인을 고용을 안 하고 비장애인을 고용을 할 수 있는데 장애인을 고용을 하는 것 자체도 좋은 일이다. 잘하는 일이다. 그것 또한 성과이다. 고용에 대한 성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고 솔직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끔씩 너무나 감사하고 기업이 성장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끔씩 답을 알고 문제를 푼다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는 데는 아마 작은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작은 기업이긴 하지만 저희는 고용에 대한 성과를 워낙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사업을 좀 추진을 하거나 신경을 더 쓸 수 있는 어떤 기회도 됐었고 직원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인식 개선이 굉장히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인식 개선 그리고 뭐 장애인 고용이라든가 고령자 고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졌다는 거. 우리가 고용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같이 일할 수 있고 이런 환경이 만들어져서 이거는 굉장히 생태계에서도 좀 좋은 효과를 나타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저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이렇게 뭐 정부나 인증이나 음. 정부에서 해주는 부분들이 이제 그게 다는 아니다. 네, 네, 네. 왜냐하면 결국 이제 뭔가 이제 표준화와 기준을 만든다고 하는 것들은 어떤 부분에서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이제 근본적인 가이드라인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이제 그것이 다에 머무른다고 하면 아까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답을 알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미리 활동들도 하고 그게 이제 기본이지만 뭔가 더 확장을 해야 되는데 ES적인 측면에서 보면 만약에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을 안 받고 SPC 항목에 안 들어 그런 거는 또 ESG를 또 안 할 위험 요소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 한다고 해서 지금 저거 하면 더 지원받고 돈 받고 하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이니까 네, 네. 조지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한 기준이나 인증 또는 SPC 같은 또는 이제 우리 사회기업진흥원의 이제 SBI 모델 네, 네. 이런 걸 떠나서 지금은 이제 사회적 기업에서 ESG 관점을 본다고 하면 그거를 더 뛰어넘어서 뭔가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ESG 관리라든가 사업을 이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사회적 기업들이 앞으로 더 경쟁력을 갖출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라벨링 하나만으로도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어떤 긍정적인 게 있지만은 이제는 사회적 기업 내에서도 뭔가 또 다른 차별적이고 또 다른 사회적 성과를 증명하는 시대가 됐다. 그런데 그게 정부라든가 SPC 그게 다가 아니다. 그 만약에 뭐 그런 선제적으로 관리 안 되면 지표가 바뀌게 되면 그때 또 무항장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좀 더 확장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사회적 기업이니만큼 거버넌스 지배구조, 예, 근데 의사결정 시스템이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가장 신경을 쓴다. 그래서 좀 결국은 이제 ESG라고 하는 게 그전에 기업에서 보면은 이제 주주들을 위한 회사, 특히 이제 대주주, 이 최고 의사 결정만한 회사가 아니라 이제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보면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사람들에게 긍정 영향을 늘리고 부정 영향을 줄인다고 하는 이해관계자 기반 경영이라고 본다면 특히 사회적 기업 중에서도 이렇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이해관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수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런 임직원들, 뭐 서비스 이용자 또는 가족, 아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의견 청취를 하시고 그러한 좀 부분들을 또 경영에 좀 반영하고 하는 이런 좀 프로세스가 있으시면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운영위원회 잠깐 말씀하셨는데 뭐 그것에 기반해서 설명해 주셔도 좋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많은 숫자적인 인적 자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모든 얘기를 다 들을 수는 없는 거고, 당연히 들을 수는 없는 거고, 그다음에 들려오는 얘기나 저희가 이제 직원 교육, 제 입장에서는 이제 관리자들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고, 이 관리자들에 대한 역량 강화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이 관리자들이 이제 현장에서 다이렉트로 일을 하고 있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이들한테 전파하는 게 크거든요. 대표자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 거고. 그래서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저는 가장 크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논문도 중간 관리자, 리더십을 네, 한 게 있었는데요. 굉장히 그래서 중간 관리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게 중간 관리자 때문에 잘 되고, 중간 관리자 때문에 망하고, 흥하고, 패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나더라고요. 오늘도 웃다 울다 이렇게 하다 왔는데요. 음, 다 이제 관리자들 때문에 일어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 아침 미팅을 해요. 너무나 싫어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리자들이 순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 머무르는 것도 아니고 여기가 굉장히 좋은 회사도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좋은 회사도 아니고 본인의 역량이 충분히 더 향상이 되면 더 좋은 곳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또 왔을 때 이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거는 저는 충분히 시켜서 어느 조직에 가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조직에서 그 역할을 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 역시 저희가 조직 관리를 잘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중간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의견을 가장 많이 청취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위적인 그 직접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많은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취합을 해서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하고, 그걸로 도출된 거를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좀 핸들링하기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부의 이해관계자, 임직원들의 의견 듣는 거는 좀 이해는 되는데, 네. 혹시 외부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 수렴하는 그런 거는 좀 따로 안 하고 계시죠? 외부에 이제 의견 수렴하는 거는 이제 운영위원회나 아니면 이제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무슨 행사가 있거나 내지는 초청해서 같이 얘기를 하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코로나 이전 얘기인 거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사실은 그런 것조차도 못한 상황이었고 못하게 했어요. 저희들은 특히나 접촉 자체를 그렇죠. 못하게 한 아무래도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네, 취약계층이시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많이 어, 방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었고, 이제는 아마 올해는 좀 그렇고, 내년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다시 외부적인 거를 좀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저희 외부 이해관계자를 하면 저희는 이제 시, 저희 공단,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 쪽, 그다음 건강보험공단은 노인 쪽, 그다음에 시 지자체의 역할, 그다음에 지역사회 협의처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유기적으로 같이 연대하고 있고 서비스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나 뭐 가족들의 의견을 들으시는 그런 거는 중간관리자 통해서 하시는 중간 관리자를 통해서 하고 다이렉트로 이제 들어오기도 하고 직접 찾아오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대부분 다 이제 중간 관리자를 통해서 그게 다 취합이 되는 상황입니다. 음, 그리고 저기 제가 알기로는 이 파주 쪽의 사회적 기업들은 네. 그 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아서 그 ESG 경영 보고서를 발간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저도 그때 도와드리는 작업을 했었는데 2018년도인가요? 뭐 그때 CSR? 예, CSR 보고서 만드는 작업을 했었는데 뭐 지금들도 뭐 파주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그런 보고서들을 발간들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좀 일회성으로 끝났나요? 지속적으로 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어떻습니까? 말씀하셨던 음, 파주시에 있는 음, 어떤 음, 기업들도 음, 꾸준히 하고 있고, 음, 그다음에 그 몇몇 기업들이 제가 알기로는 꾸준히 하고 있는 음, 기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음. CSR부터 지금 현재 ESG 보고서까지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예.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행하려고 지금 아마 취합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른 기업들도 이제 저희가 회의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ESG 보고서를 해야겠다. 네. 그리고 어쨌든
각각의 회사들이 성장을 해야 되고 지속성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필요성이 있죠. 그리고 그 지원센터에서도 그거에 대한 교육을 또 많이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까 그래서 ESG적으로 보면 오늘 이제 발표하신 내용들 보면 이제 네. 사업적인 내용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ESG 관리적인 측면에 저는 좀 궁금한데 아까 이제 환경 쪽에서 보면 네. 아 우리가 특히 할 일이 뭐 이렇게 네. 많이 있을까? 네. 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네. 이제 그 말에는 이제 대부분이 동조를 하면서 네. 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저는 맨날 강의할 때 하는 말이 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반생태적인 존재다. 왜냐하면 쓰고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쓰고 배출하고 마시고 하는 게 다 환경에 이제 부담을 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 환경에 대한 임팩트의 차이는 있지. 예를 들어서 뭐 포스코다, 뭐 삼성전 이런 쪽은 온실가스 엄청 임팩트를 네. 많이 주고 있지만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모이면 일단은 뭔가를 쓰잖아요. 배출하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네.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별로 상관이 없다. 또는 우리가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 경우 좀 얘기를 많이 듣긴 들었어요. 근데 그렇죠. 이제 이게 이제 환경적이 어려운 게 네. 일단은 이제 조그만 소규모 사업장들은 배출하는 양이 일단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만큼 뭔가 이 그런 부분에서 부담들을 별로 안 갖고 계시고 두 네. 번째 환경 이런 전기 사용량이나 물 사용 줄이고 물론 쓰레기 배출하는 것들은 어떤 액션을 통해 줄일 수 있는데 솔직하게 전기 사용량 물 사용하는 부분도 시설 투자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LED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네. 태양광 패널로 바꾼다든가 등등을 하는데 그런 정부의 그런 환경적 임팩트를 줄이기 위해서 네. 정부라든가 지자체부터 뭐 이렇게 지원 시설 투자하는 데 지원받는 그런 내용들이 좀 사업 꼭지들이 지원해 주는 게 좀 있습니까? 제가 그 내용은 솔직히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이제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는 환경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건 솔직히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파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 가치 보고서를 하고 있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자체 파주시에서 직접 수행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다 사회적 가치 측정을 해요. 그 네. 사회적 가치 측정을 하고 보고서까지 다 시에서 직접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보면 이제 ESG가 같이 들어가잖아요. ESG에 대한 부분도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ESG 하나 가지고 환경적인 측면 하나 가지고 어떤 뭐 지원이 되거나 이런 거는 없는 것 같고 그 사회적 가치 측정을 제대로 잘 했을 때 성과가 제대로 난 기업에 대해서는 몇 순위 정도 이제 추려 가지고 아마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어떤 성과를 알아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또 저는 궁금했던 거예요. 평소에 네. 그 대표적 그, 그 산업기업진흥원의 SVR 모델 있잖아요. 네. 네, 그게 그 과거에 조금 설왕설래했던 게 지금 보면 한국의 정부에서 KES 가이드라인 만든 것처럼 네네. 아주 심하게 비판한 사람들은 뻘짓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뻘짓.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가치에 관련해서 담아서 그런 부분을 하는 부분이 너무 대표적인 지표는 너무 간단하다. 네. SBI가 사회적 가치라고 한다면 저 같은 사람은 용어 워딩적으로 굉장히 사회적 가치, 지속 가능 경영, CSR, ESG 다양하게 불리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거든요. 네.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데 네. 또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워딩을 만들어서 네. 사는 지표인 것처럼 해서 제가 만약에 사회적 기업 대표면 뭐 SBC도 해야 돼,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도 해야 돼,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진흥 SV도 해야 돼. 굉장히 특색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네, 상간에는 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네. 글씨만 바꾼다. 뭐 글자만 바꾼다. 하지만 이런 바꾸는구나. 얘기도 있습니다. 예. 너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면 이러한 사후 대응적인 관리 활동, 네. 그러니까 지도 중심적인 대응 활동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DNA를 갖고 실제적으로 어떤 관리 지표를 갖고 뭔가 여러 사회공헌 활동들 예를 들어서 에너지
소비량, 그다음에 뭐 윤리경 교육도, 그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 사람들 윤리경 자가진단 모니터 이러한 여러 가지 내부적인 관리 지표가 통합되어 있지 않으면 지표에만 이제 쫓아가다 보면 네. 그러면 일이 공수가 더 많아지고 진짜 그러면 이제 전담 인력이 더 필요한 그런 네네네.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선제적으로 ESG 관리를 하는 게 이런 대응에도 훨씬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고 그다음에 지표는 계속 바뀌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회적 기업들 앞으로도 경쟁력 강화에 좀 음. 도움이 될 거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개념적으로 막 사람들이 워낙 몇 년, 그래서 얼마 전에 또 그 뭐죠? 공유가치 창출 막 이런 네네네. 마치 뭐 또 뭐 이런 거 와서 사회적 경제 조직 현장에서는 이런 개념들이 특히 또 영어잖아요, 다. 네. 사회적 가치 빼놓고 막 이런 워드들이 막 쓰였을 때 어떻게 인식되나요? 이게 정말 이거 다른가 보다 아니면 뭐 이렇게 이거 뭐지 막 헷갈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헷갈립니다. 공유가치 창출 말씀하셨는데 음. 네, CSV죠. CSV, CSV. CSV죠. 예. 어느 날 이게 굉장히 그렇죠. 크게 그렇죠. 2000 몇 년, 18년도인가? 몇 년이죠? 하여튼 굉장히 크게 16년도, 17년도 그런 그랬던 것 건가? 같아요. 그러더니 쑥 묻혔어요. 왜 얘만 묻혔는? 저 얘가 제일 중요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쑥 묻히고 ESG에 그냥 모든 게 다 묻힌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용어들이 다 비슷한 것 같고 거기에 지표들도 비슷한 것 같은데 뭐 IS 26000은 안 그런가요? 다 비슷하잖아요. 그죠? 네. 다 비슷한데 이제 그만큼 이제 기업들이 이제 윤리적인 경영을 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강화가 되는 것 같고 인식 개선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용어는 바뀌었지만 특히 이제 사회적 경제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음. 그래서 너무 용어적인 거를 쫓아갈 필요는 없을 것 네.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CSV만 약간 좀 독특한 케이스였어요. 네, 그거만 네, 사회적 책임을 지키라고 막 요구를 하는데 기업체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적 책임인데 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기업 책임이라고 하고 네네네. 사람들이 바라보는 게 사회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사회가 그럼 네. 둘만 있으면 사회인가? 사회가 만약에 뭐 국내 본사가 있는 음. 국내 사업장을 얘기하는 거 글로벌 전직으로 다 내가 해야 되는 건데 거기까지 책임까지 지라는 거예요. 그 책임까지 지라고 하면 그때도 이제 내부적으로 CSR라고 했지만 네. 기업들은 이제 지속 가능 경영이란 말씀이 좀 편했죠. 왜냐하면 네. 이게 이 CSR 하면 나의 책임으로 되지만 이게 CSV 하면은 이게 마치 유체 이탈처럼 누구의 오너십인지 잘 모르는 네.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게 CSV만 약간 저 독특하게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두 개 다 만들 수 있다 기업들이 네. 그러면서 기업들의 사회적 참여를 독려했던 하나의 툴이 었던 거지. 근데 이제 전체의 사회 책임 경영 관점에서 보면 CSV는 이제 일부분인 거죠. 네. 네, 일부분인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여전히 글로벌하게는 그 외국의 사람들은 이름에 갖고 그렇게 크게 목숨 안 걸어요. 우리가 예, 그렇죠. 같이 그냥 회의하면 네. 어떤 사람은 CSR로 네. 얘기, 어떤 사람은 그냥 코퍼레이트 소셜 리스폰시빌리티 네.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서스테이너블 매니지먼트라고 얘기하고, 네. 어떤 사람은 ESG라고 얘기해도 네. 그냥 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걸로 해갖고 별로 그렇게 서로 안 달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유난히 이런 거에 좀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들으신 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결국 ESG나 CSR이나 주가는 경영이 이게 이제 왜 오리지네이트 되었느냐. 그러니까 이게 기업은 사적 영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대표님도 직원들하고 고용계약 맺어서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업 경영에서 사적으로 소싱을 하고 그 계약을 맺고 하지만 이 기업의 임팩트는 사회적으로 다 미치잖아요. 네. 만약에 대표님하고 고용이 있는 임직원이 있는데 코로나나 어떤 진짜 마치 못한 사정에 대해서 사람들을 많이 인원 구조적으로 축소를 한다고 하면 관계에서는 이 고용시장에서 임직원하고 대표님의 관계지만 실제적인 영향은 임직원들의 모든 가족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회사에서 조선업계가 굉장히 불황했을 때 대표님 네. 분산 씨는 경제가 완전히 다 침체돼 그렇죠. 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대학 관계에서 사적 계약이지만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전 사회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긍정적인 사회적 책임을 높이도록 하는 거는 그 코어는 그대로 가는 네. 것이고
그것들을 어떤 구도를 갖고 설명을 하고 사회적으로 제안을 할 것이냐. 그게 이제 기업의 사회 책임이라서 CSR적인 부분으로 쓰일 때도 있는 거고,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하는 지속가능 경영의 개념으로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근데 CSR이나 지속가능 경영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아예 세 가지 축으로 환경, 사회, 가버넌스 이 핵심이다. 네. 요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의 이제 차이들이 있는 건데, 현 시대에서는 이 SG 세 개를 뽑아서 설명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인식되잖아요. 네, 그렇게 좀 차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어떤 거는 뭐 올드하다. 네, 그래서 우리 CSV 주장하신 마이클 포터 교수께서 네. 하버드대 교수님이시지만 엄청나게 한국에서 하버드대 교수라면 일단 먹어줍니다. 근데 이분이 CSV를 하면서 CSR하고 뭐 대비해서 CSR은 올드하고 CSV 하다가 전 세계 경영학과에서 경영 연구자 이런 CSR 전문가 분들한테 평생에 들으려고 한 몇 년 새에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한국에서 뭐 다시 줌 이거 이렇게 다운된다고 했었죠. 네, 네, 네. 저는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우스갯소리로 네. 기업들이 이름을 CSR에서 CSVT로 다 바꿨어요. 네, 다 바꿨죠. 근데 지금은 또 ESG로 다 바꿨어요. 네, 다 바꿨죠. 그런 인식 자체가 네. 뭐 하여튼 한국 사람들 뭐 쫓아가는 건 어마어마하게 빠른데 그렇죠. 이게 이제 굉장히 다르거나 선구가 있거나 이렇게 아니라는 걸 꼭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이러한 이제 ES적인 요소가 가미된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인 경영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정부는 뭘 해줘야 됩니까?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뭘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나온 정책들을 보면 대부분 일반 중소기업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근데 네. 중소기업도 주로 수출, 무역, 근데 인류의 모든 조직은 다 ESG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집에서조차. 그러면은 뭐 중소기업 내는 물론 사회적 기업도 들어가지만 사실 예를 들어서 NPO라든가 그다음에 소상공인이라든가 그죠? 네. 일반 시민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중소기업 쪽에 포커싱이 있어서 이러한 좀 사회적 경제 조직도 활성화하는 정책들이 나왔으면 하는데 자꾸만 이렇게 정부에서 하면 뭐 SVR 모델처럼 뭐 모델을 만들어서 평가하고 점수 이상인 곳에 그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좀 너무 돼서 사회 경제 조직들의 이런 ESG 요소가 가미된 사회적인 활동이 강화되려면 현장에서 보실 때 어떤 부분들이 좀 가장 좀 지원이 필요하십니까? 저희는 이제 실천 현장이잖아요. 특히 사회복지, 사회적 경제, 사회 서비스 다 실천 현장이기 때문에 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디 갔는데 굉장히 큰 그 어떤 곳에 갔는데 이제는 정부에서는 하려고 하는 곳에 제대로 지원을 해주고 그냥 이렇게 막 뭐 조금씩 이렇게 하지 델론 말고 밀어준다 이거죠? 하려고 하는데 네. 제대로 좀 밀어주고 네. 넣다 뺐다 하지 말고 네.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맞아요. 휩쓸지 말고 네. 그냥 이런 걸 좀 키우려고 했으면 이게 가치가 맞으면 그냥 쭉 쓰면 좋겠다. 정책이 연속性네, 필요하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네. 이게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드리고 12월 31일 날로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이런 시스템이 일몰되고 아닌, 네, 그러니까 정부의 고충은 있을 건데요. 예산 기획을 짜고 하니까 이게 연중으로 상시적으로 상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사업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몇 개, 네, 1천만 원, 네, 어떤 사람 몇 월. 그렇게 되면 아까 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누가 페이퍼 잘 쓰고 많이 해봤던 곳들만 계속 또 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옛날에 우리 7, 80년대 시골에서 보면 강남만 그 대학교 보내고 그 밑에 아들이나 딸들은 농사 짓고 하는 것처럼 저 한 사람이 우리를 키운다 하는 것처럼 이 보면은 선행적인 주자, 베스트 모델 이런 사람들의 집중된 좀 시스템이면 네, 애들도 마치 학원처럼 선행학 복습하면 걔네들은 공부 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책이 하나는 정책의 연속성 말씀해 주셨고 이게 전체적으로 좀 지원되고 선별적인 지원하는 부분들을 좀 제한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제안에 대해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플로어에서 보면 오늘 레퍼럴 너무 깔끔해서 질문이 안 나오신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때는 질문이 너무 많은 경우도 네. 있는데 혹시 이홍정 선생님 아십니까? 대표? 모릅니다. 왜냐하면 네, 이홍정 선생님께서 네, ESG 경영에 선제적으로 도전한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사회적 기업의 ESG 경영의 모델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질문보다
이 찬사의 글이라서 혹시 응원하는 글씨인가요? 대표님과 그 친족 관계나 아니면 임직원 관계가 있는 건 아니 진짜 모르신 분입니까? 모릅니다. 확실합니까? 네, 아, 예. 확실합니다. 우리 이동정 선생님께서 굉장히 힘이 되시라고 우리 임경자 대표님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시간이 돼서 이 정도는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우리 앞으로도 이 사회적 경제 조직이 물론 일반 기업들도 해야 되고요. 제가 저기 뭐 행정기관, 자치정부도 ES 정책을 해야 되고 이제는 ESG라는 워딩이 들어왔을 때 가장 큰 긍정적인 역할은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ES 자체에 대해서 크게 호불호가 없는 워딩이다. 그러다 보니까 설명이 잘 되고 누군가는 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이 정도로 받아들일 만한 어떤 승부도가 좀 높여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7월 달, 8, 9시, 8월 달은 공공기관, 9월 달은 이제 복지기관, 10월 달은 사회적 경제 연속 시리즈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 11월 달에는 저희들이 연례 세미나를 합니다. 이제 아마 온오프 믹스로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의 주제를 뭐로 잡을까 그 이사장님하고 저희하고 계속 논의했었는데 근래에 사회복지 쪽에서 ESG가 굉장히 좀 사회적 경제적으로 관심이 많으시지만 사회복지 쪽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지표도 만들고 사회복지 선생님 공부도 하시고 저 같은 사람 불러다가 어, 돈도 많이 안 주시면서 강의해달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제가 고문을 해서 저희 뇌에서 이만큼 저장장치를 다 빼가세요. 그래서 앞으로 11월 달에는 한국의 사회복지 쪽에 ESG를 좀 집중적으로 다루는 연례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사회복지 기관만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다 연결돼 있죠. 사회경제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 기관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들, 중간 지원들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아마 연례 세미나에 다룰 것이다. 이렇게 미리 광고를 보내드립니다. 또 오늘 1시간 동안 다들 진지하게 들으셔서 감사하고 11월 달에 연례 세미나 또 내년에도 계속 더 좋은 콘텐츠를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참석하신 분들의 하나요 특별 방출 상품으로 강의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저녁 좋은 시간 되시고요.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